안녕하세요. 삼성 SDS 물류 마켓 인텔리전스 그룹의 차미리네입니다. 이번 달에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항공 수요와 공급, 그리고 운임에 대한 지표와 최근 항공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해상 시장 동향 또한 수요, 공급, 운임, 그리고 컨테이너 기기 운용 생산성 저하 및 비용 증가에 대해 임수엽 프로님께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발간된 스페셜 레포트를 기억하시나요? 미국 재고 순환 주기와 컨테이너 물동량 영향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재고 순환 주기를 통해 물류에 종사하는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을지 임수엽 프로님의 쪽집게 설명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3월은 첫 게스트를 모시는 웨비나입니다. 영광스러운 첫 게스트는 삼성 SDS 전망지수를 담당하시는 물류 데이터 혁신 그룹의 홍성철 프로님입니다. 프로님을 모시고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시장 동향을 알아보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인 택 인덱스. 이제는 조금 익숙하시죠? 일주일 단위로 공항과 공항 간의 올인 비용을 액츄얼 웨이트로 나눈 운임 지표입니다. 원하는 구간의 항공 단가를 알 수 있는 그래프이며 운임의 변동은 자연스러운 공급과 수요의 결과이므로 택 인덱스를 통해 물동과 운임의 추이까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인도 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은 춘절 연휴가 운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춘절 연휴를 즐기는 홍콩과 상해의 그 여파가 뚜렷합니다. 3월 평균 운임이 지난달 대비 모두 하락세입니다. 홍콩 유럽 3월 운임 3.83달러, 홍콩 미주 운임 4.27달러, 상해 유럽 3.47달러, 상해 미주 4.11달러로 크게는 10%까지 운임 인하되었습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연휴 전인 7주차 운임 피크를 찍고 8주차에서 운임이 급락하고 서서히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춘절 연휴 이전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도의 운임 추이는 사뭇 다릅니다. 다음 장에서 보실까요? 델리공항은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선박 공격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고 약 2주 정도 출발 지연이 발생되자 이를 피해 동남아시아의 의류 수출 업체들이 델리에서 항공 물동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라, 마시모 두띠, 오이소 브랜드를 운영하는 인디텍스는 전체 생산량의 6.4%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디텍스는 소비가 빠른 패션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다카에서 인도까지 트럭으로 내륙 운송 후 인도에서 항공편을 통해 유럽으로 운송 중입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를 통해 운임이 어느 정도 상승하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 유럽 구간 1월 15일 대비 92%나 상승하였습니다. 1월 최저 1.34달러였던 운임이 3월 초 2.58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스페이스 확보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운임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 미주 구간 또한 약 35% 상승하면서 1월 최저 2.73달러였던 운임이 3월 3.69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 SDS 택 전망입니다. 3월 홍콩 미국 운임 전망치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2월 전망치 5.2달러에서 3월 전망치 3.9달러로 운임이 변동되었고 유럽은 기존 전망치에서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콩 미주 구간 4월 운임 5달러로 상승 추이를 보이다 11월까지 완만하게 운임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 반등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유럽은 평탄한 그래프이지만 운임이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장표는 월드 ACD 동향입니다. 월드 ACD는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데이터 출판 회사입니다. 주당 35만 건 이상의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 거래 기반으로 항공 물류 시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먼슬리 레포트에 삽입된 장표와 다른데요. 먼슬리 레포트와 웨비나가 일주일 텀을 두고 있어 최신 정보를 드리고자 먼슬리 레포트에는 8주차,
그리고 웨비나이는 9주차 자료로 발표합니다. 2024년 2월은 기존의 패턴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긴 연휴인 춘절도 예전보다 3주가 늦었고 올해 2월은 4년 만에 윤달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홍해 사태 여파가 남아있어 통계 측면에서는 다소 복잡한 한 달입니다. 2월 전체 항공 화물 수요는 춘절 연휴 이후 물동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고 중동 아시아발 유럽 수요 급증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여주며 전체 항공 수요를 13%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기세를 받아 공급 또한 상승 기조입니다. 춘절 연휴부터 조금씩 공급이 회복세이며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공급은 9% 증가하였습니다. 운임은 중동, 남아시아 지역만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유럽 항공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물동량 154%, 운임은 1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9주차 물량이 지난주 대비 23% 낮아진 추이로 보아 앞으로의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항공시장 동향 단기 운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은 시장의 운임을 요동치게 할 만한 계절적 수요가 없는 비수기의 시작입니다. 홍해 사태로 일부 항공 물동이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델리, 두바이와 같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나 중국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테무라는 앱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즐기지 않는 편인데도 종종 테무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테무는 중국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이커머스는 익숙한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이죠. 슈퍼에 직접 가지 않아도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는 익숙하실 거예요. 크로스보더는 국경을 넘어라는 뜻이니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점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 직구이죠. 테무는 중국의 신생 플랫폼이고 그 성장세가 놀라운 수준입니다. 미국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달성했으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모기업 핀더더가 있는데요.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슈퍼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에서 공격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테무는 모든 주문에 무료 배송을 제공하며 배송이 지연될 경우 보상으로 크레딧을 제공하는 빠른 배송에 경쟁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주문 약 13,000원에 해외 배송비가 무료인 셈입니다. 혜성 같은 등장에는 중국의 쉬인도 있습니다. 물품 주문 이후 3일 이내에 생산 완료하며 매일 약 3,4천 종류의 새로운 여성 의류 제품을 출시하면서 24시간 내 출고, 국가별 무료 배송을 제공하며 리얼타임 리테일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에 테무와 쉬인의 이용자 수와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하루 평균 쉬인은 약 5,000톤, 테무는 약 4,000톤의 물량을 배송한다고 합니다. 이는 777 화물기 95대 분량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운송량은 항공화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왼쪽 하단에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분홍색 실선은 일회성 운임을 나타내는 스팟 운임이고 분홍색 점선은 한 달 이상 고정 운임을 의미하는 계약 운임입니다. 그리고 회색 실선은 스팟 운임의 점유율입니다. 50% 미만일 때 화주들은 스팟 운임보다 계약 운임을 선택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북동아시아발 미주착 스팟 운임 점유율은 43%로 화주들은 스팟 운임보다 비싼 계약 운임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한 빠른 배송 경쟁력 때문입니다. 테무는 전 세계 어디든지 61%의 확률로 9일 내 상품이 도착하고 91%의 확률로 12일 내 도착하는 빠른 배송 시간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항공화물의 대량 사용입니다. 운송 일정을 지키기 위해 테무와 쉬인은
스팟 가격보다 높은 계약 운임으로 아시아발 항공스페이스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의 배송 경쟁력이 항공을 이용하는 타 화주의 스페이스 확보에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향후 아시아발 항공 운임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버리에서 제공하는 화물 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버리 레포트는 2019년 대륙별 공급과 유형별 공급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1월 글로벌 화물 공급은 19년 1월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은 13% 감소하였고 인트라아시아는 4% 증가하였습니다. 남미에서 북미를 공급은 30%나 증가하였는데 이보다 더 공급이 늘어난 대륙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화서로 38% 증가하며 가장 높은 공급량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수요도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다음은 유형별 공급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여객기 공급은 2019년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기 공급은 2019년 대비 26% 증가하며 전체 공급이 여객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여객기 공급은 지난달 전망과 비슷합니다. 2024년 국제선 여객 수요는 2019년 수준에 가깝게 회복하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2주차부터는 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자 면제 정책과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는 공급의 확대, 글로벌 관광 산업의 회복, 그리고 지역 경제 확장에 기여합니다. 23년 1월 중국 리오프닝 이후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 1위는 일본으로 작년 대비 895% 여객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2위는 한국으로 649% 수요 증가하였습니다. 3위 태국, 4위 홍콩 순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여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항공료와 유류 할증료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3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는 장거리 기준 지난달 71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퓨얼은 약 4.8%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이 영향으로 유류 할증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가 캐리어의 공급 지배력 분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 임수혁 프로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님,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죠? 네, 마일리지 때문에 그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이제 미국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만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약 4년간의 긴 여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경영난에 빠진 국내 2위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성사될 경우 국내 항공업계에서 32년간 이어진 양대 풀서비스 캐리어의 경쟁이 끝나고 압도적인 독점 사업자가 출연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된다면 두 회사의 국제선 여객 노선과 주요 화물 노선의 점유율 합은 70%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50%를 넘기기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국 반독점 당국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두 회사의 통합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대한항공 이사회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해 1월 대한항공은 14개국의 기업 결합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어떤 조건이었나요? 프로님,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슬롯과 운수권을 알아야 해요. 운수권은 알겠는데 슬롯은 잘 모르겠네요. 슬롯은 항공기가 공항에 이착륙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의미하며 항공기가 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슬롯입니다. 예시로 대한항공은 인천 런던 노선에 주당 10개의 슬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여객기와 화물기를 포함한 10대의 비행기가 인천 런던에서 이착륙을 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항공사에게 운항 스케줄은 경쟁력입니다.
좋은 스케줄이 있어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수권은 테리피 라이트입니다. 항공기로 여객, 화물을 실을 날을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항공 자유화 협정, 오픈 스카이 어그리먼트가 맺어진 국가 간에는 항공사들이 운항 횟수 또는 좌석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항을 할 수 있으나 협정이 맺어지지 않은 국가 간의 운행을 위해서는 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정합니다. 그럼 다시 공정위원회에서 대한항공에게 어떤 조건으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결합을 승인하되 메가 캐리어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26개 국제 노선과 8개 국내 노선을 대상으로 첫 번째 조건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기존 항공사 증편 시 회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도 26개 국제 노선 중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항공사의 진입과 기존 항공사 증편 시 사용 중인 운수권 반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을 취득 완료하는 날, 즉 기업 결합일로부터 10년간 이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항공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존 항공사가 김포, 제주 노선에 증편을 요청하면 신규 슬롯을 받는 대신에 기존 대한항공의 슬롯을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국 경쟁 당국 또한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요. 베이징, 시안, 선전 등 9개 노선의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영국 경쟁 당국의 조건은 런던 히드로 공항의 슬롯 반납뿐만 아니라 대한항공과 버진 애틀란틱의 코드쉐어 조건입니다. 코드쉐어는 또 뭔가요? 코드쉐어는 한 개의 비행기를 두 개의 회사가 함께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까지 대한항공이 한 대의 비행기를 띄울 때 판매할 수 있는 좌석의 수가 368개입니다. 그중 일부 좌석의 판매권을 버진 애틀랜틱에게 주는 겁니다. 좌석뿐만 아니라 체크인 카운터와 그 다음에 라운지도 공유할 수 있는데, 버진 애틀랜틱과 대한항공은 같은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이기 때문입니다. 코드쉐어는 같은 동맹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경쟁 당국은 서울과 부산에서 출발하는 총 7개 노선의 슬롯을 신규 항공사들이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일부 양도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자 가장 큰 변화를 준 유럽 경쟁 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경쟁 당국은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부분을 적합한 구매자에게 매각하는 것과 여객 부분 조건으로는 유럽 4개 도시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의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 노선은 티웨이 항공한테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 슬롯 반납이 아니라 TA가 정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대여해주고 승무원과 정비사까지 지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TA가 유럽 4개 노선에 정상 운행을 하기 전까지는 기업 결합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TA가 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힘껏 지원하는 거죠. 구부 능선을 넘고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놓은 대한항공은 한국 항공업계를 재편하는 시대적 소명으로 반드시 승인을 받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한 가족이 된다면 국제적 위상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아이아타 통계입니다. 원형 그래프는 상위 30개 풀 서비스 캐리어의 매출액과 특송계를 포함한 화물輸送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합병 후 매출액은 글로벌 7위가 됩니다. 프로님, 글로벌 매출 1위 항공사가 궁금합니다. 네, 그 순서를 알아볼까요? 1위인 델타항공, 2위 아메리칸 에어라인, 3위 유나이티드, 모두 미국 항공사죠. 그리고 4위는 독일의 루프트한자, 5위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 항공, 6위 네덜란드의 국영 항공사였다가 지금은 에어프랑스가 인수하며 에어프랑스의 자회사인 KLM입니다. 그리고 7위 기업 결합 후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량 기준입니다. 특송기를 제외한 풀서비스 캐리어 기준 세계 랭킹 3위를 예상합니다. 1위는 카타르의 카타르 항공, 2위 아랍에미레이트의 에미레이트 항공, 그리고 3위 홍콩의 캐스웨이 퍼시픽을 제치고 합병 후 대한항공이 그 자리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엄청난 수송량이네요. 네, 하지만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매각하고 매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슬롯까지 반납하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순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합병으로 인한 대한항공의 순위권 자리매김은 매각 캐리어의 탄생이 분명합니다. 프로님, 그러면 미국 경쟁 당국이 승인하고 티웨이가 유럽에 취항만 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바로 인수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이 난 후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실질적 통합까지는 2년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때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립 운영되며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계열 LCC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결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한항공 계열 LCC인 진에어와 함께 통합 LCC가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인데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라이언스 소속 변경이 있겠습니다. 프로님, 해상 제미니 얼라이언스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 안 그래도 심심찮게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 걸 보니까 차곡차곡 잘 진행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에도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얼라이언스는 항공사들 간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말하는데요. 항공 대형 얼라이언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규모로는 이제 1위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고 2위 스카이팀, 3위 원월드 순입니다.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이었지만 합병 후 대한항공이 소속된 스카이팀으로 소속 변경되겠죠. 이 부분이 미국 기업 결합 심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미국 노선의 코드쉐어, 마일리지, 라운지와 체크인 카운터를 공유 중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의 반대가 거센데요. 아시아나가 스카이팀으로 이적하게 될 경우 스타 얼라이언스는 이 한미 노선의 주요 동맹을 잃고 노선 80%를 스카이팀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그냥 단짝을 이런 게 아니고 코드 쉐어를 통한 매출도 줄어들겠네요. 네, 코드 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네. 다음은 물류시장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조업, 시설 운영, 그리고 정비가 통합되면서 원가가 절감되고 궁극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복 노선을 효율화하고 슬롯이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 조건으로 대한항공은 50년의 항공 운영, 정비 노하우를 TA와 아시아나 화물 부분 구매자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매출과 직결되는 황금 노선 또한 국내 LCC에게 양도함으로써 늘 경영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가 항공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인수를 향한 일련의 과정들이 대한항공, 항공업계 전반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됩니다. 대형 항공사의 경쟁 감소로 이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와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또한 일부 노선과 슬롯 양도가 외국 항공사에게 넘어갈 경우 국내 항공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노선 슬롯과 운수권을 LCC로 이관하면서 해당 구간의 노선 감소에 따른 운임 상승이 예상됩니다. LCC로 이관되는 슬롯이랑 운수권은 여객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럽 경쟁 당국은 여객 부문, 화물 부문 각각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화물 부분에 대한 조건은 분리 매각이었죠. 아시아나 화물 매각 예비 입찰에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그리고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네 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부는 현재 자체 보유 중인 화물기 8대, 리스 화물기 3대,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며 지난해 1조 6,071억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화물사업부는 엄청난 매출로 아시아나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으나 결국 매각의 대상이 되어 아시아나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CC 재편 본격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총 9개의 LCC가 있습니다. 저번 웨비나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어, 진에어, 에어 부산, 이스타, 티웨이, 에어 서울, 에어로케이, 플라이 강원, 그리고 에어 프레미아입니다. 네, 이번 기업 결합의 최대 수혜자는 TA라는 말이 있습니다. TA 정홍근 대표도 이번 운수권 재분배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합병이 없었다면 파리 로마 운수권은 50년을 기다려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TA는 대한항공이 포기한 유럽 4개의 노선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의 역의 슬롯을 가져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안정적인 운영 기간을 위해 장거리 비행기 5대와 운영 인력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합병 완료 전까지는 타 회사인 아시아나 항공의 운수권에 손을 댈 수가 없어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먼저 이관하는 형태로 운영 이관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이나 운항 지연에 대비한 대체 항공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TA가 이 황금 노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지붕 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님, 대한항공 계열의 저가항공, 아시아나 계열의 저가항공을 아세요? 대한항공 쪽이면 진에어가 있고, 아시아나 계열은 에어 부산하고 에어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통합이 되나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의 통합 캐리어가 된다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하나의 통합 메가 LCC가 되는가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우선 LCC의 탄생 배경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같이 땅이 넓어 육상 교통이 불편한 곳에 단거리 항공편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로 생겨난 것이 로우 코스트 캐리어입니다. 미국은 큰 국토로 인해 국내선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와 같은 풀 서비스 캐리어에 비해 싼 가격으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어 미국 내에는 9개의 로우 코스트 캐리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면적의 98배, 거의 100배에 가까운데 겨우 9개밖에 안 되나요? 네, 한국에도 9개 LCC가 있네요. LCC의 주요 노선은 김포, 제주, 일본,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수요를 9개 LCC가 중복 운영하고 코로나 이후 여객 수요가 바닥을 치면서 대부분의 LCC는 연간 영업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LCC의 수를 줄여 과당 경쟁을 피하고 압도적인 규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에어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LCC가 나타나길 은근히 기대하는 심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세 개의 LCC를 통합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럼 왜 그런가요? 남발된 LCC 허가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닌가요? 네, 그 이유는 지역별 거점 공항과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진에어는 인천, 김포를 거점 공항으로, 에어 서울은 인천을 거점 공항으로, 그리고 마지막 에어 부산은 어디를 거점 공항으로 할까요? 부산은 김해 아닙니까? 하모요. 김해공항이 맞습니다. 거점 공항은 국제선 및 국내선 수요 처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어 서울의 국제 노선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지만 진에어의 국제선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두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에어 부산도 마찬가지로 국제선은 김해공항에서만 출발합니다. 메가 LCC가 통합되고 거점 공항을 인천으로 할 경우 에어 부산의 거점 공항인 김해공항이 위치한 부산시에서는 지역 사회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며 에어 부산의 분리 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9년 개장할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사정도 이해는 되네요. 네, 여러분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결합에 따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분명 순탄치 않은 과정이겠지만 조원태 회장의 말처럼 대한민국 항공업계 전반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물류 MI 그룹에서 해상을 담당하고 있는 임수엽 프로입니다. 그럼 항공에 이어서 해상 부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SDS 물류 데이터 혁신 그룹에서 예측한 24년도 운임 및 SCFI 전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순서로 이 전망 자료를 제공해 주신 물류 데이터 혁신 그룹의 담당자분을 마지막에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실 수 있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24년도 2월 평균 종합지수는 2165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3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항로에서의 2월 GRI, General Rate Increase라고도 하는데요. 운임 인상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절 연휴 효과가 해소되는 2월 중순부터는 운임 수준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아서 2분기 접어들어서는 SCFI 종합지수는 1519에서 1715 사이에 머무르며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항로별 운임 전망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3월 8일 날 최근이죠. 발표된 SCFI 기준으로는 FEU당 5,608달러 수준을 보였던 북미 동안은 3월 평균 5,548달러까지 그리고 4,039달러를 기록했던 북미 서안은 3월 평균 4,012달러까지 그리고 TU당 2,134달러 수준이었던 북유럽향 운임은 1,621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서 결국 모든 항로에서 공이 최근 발표된 수준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드루리를 비롯한 글로벌 해운 리서치 기관들의 시황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루리를 비롯한 글로벌 해운 리서치 기관들의 시황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루리는 2월 정기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홍해 사태의 영향으로 급상승했던 운임이 점차 얼마간의 하락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특히 아시아 북미 항로에서의 운임이 타 항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운임 급등 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의 이유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 증가세와 선사들의 적극적인 블랭크 셀링 등 선복 공급량 조절을 위한 노력에 기인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랭크 세일링의 경우 아무래도 중국 춘절이 있었던 2월에 북미 항로에서는 무려 70회나 출시한 반면 북유럽 항로에서는 20회에 그쳤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참고로 3월에 북미 항로에서는 단 12번 정도로 그 횟수를 많이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블랭크 세일링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 스케줄대로 선대를 운영한다면 필연적으로 공급량은 다시 원상태로 늘어나게 되어서 운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어 클락스는 2월 보고서에서 홍해 지역 우회는 선봉량 과잉 공급 상황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어 왔다고 밝히면서도 2024년 컨테이너 공급량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달에 8%에서 0.5%포인트나 오른 8.5%를 제시하며 해운 시황이 한층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은 특히 북미 지역에서의 재고 보충 등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2024년 상반기에는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둔화 등 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클락슨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 현황 자료입니다. 주목할 것은 앞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락슨은 2024년과 2025년 컨테이너 선대, 즉 선복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선복 공급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지난달 전망치보다 각각 0.5%포인트씩이나 상향한 각각 8.5% 그리고 5.1%를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2024년도 예상 스크랩, 즉 폐선량이 기존의 45만 TU에서 33만 TU로 약 12만 TU로 줄어들 것으로 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공급량의 순 증가율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홍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선대를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 훼손하려던 계획이 취소되거나 이연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 글씨에 보이시는 것처럼 클락슨의 2024년도 공급 증가율 전망치는 작년 4월의 5.8% 수준에서 점차 커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요,
즉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또한 해운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의 수요 및 공급 증감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데요. 2024년과 2025년에 공급량 증가율 전망을 각각 0.5%포인트씩 상향하였지만 수요, 즉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 불균형의 폭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상하이 해운거래소에서 매주 발표하는 SCFI 종합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월 초 북미 항로에서의 운임 인상 및 춘절 연휴 전 물량 러시로 2월의 평균 SCFI 종합지수는 지난달보다 1.6% 상승한 2165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춘절 연휴를 지나서부터는 중국발 물량 약세와 블랭크 세일링의 종료, 그리고 선사들의 부킹 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종합지수는 2월 9일 발표된 2166포인트를 시작으로 3월 8일에 1886포인트까지 매주 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운임 상승을 주도하였던 북미 항로 관련 미 상무부가 2월 중순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1월의 소매 판매 수치가 전월 대비 8%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춘절 연휴 이후 북미 지역의 해상 운송 수요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북미 동안으로의 운임 수준은 3월 8일 발표 기준 FEU당 5,608달러로 2월 평균이 6,410달러에 비해 12.5%나 하락하였네요. 참고로 동일자에 발표된 유럽 항로 운임의 경우 2월 평균 2,626달러 대비 18.7%나 하락한 2,134달러로 더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탑10 컨테이너 선사들의 선봉량 동향입니다. 역시나 부동의 1위 선사인 MSC는 현재 총 선봉량 567만 TEU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시장 점유율 1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 이후에 발간된 알파 라이너 위클리에 따르면 하팡로이드의 선봉량이 2월 21일 기점으로 최초로 200만 TU를 넘긴 200만 520 TU를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굵직굵직한 선사 합병들을 통해 몸집을 키웠던 이 선사의 연혁을 보자면 2015년 1월에 칠레 선사였던 CSAB 합병을 통해 98만 TU, 2년 뒤에는 중동의 UASC를 합병하면서 153만 TU로 몸집을 키운 뒤 약 7년이 채 안 되어 200만 TU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 잔량이라고도 하죠. 올더북이 현재 선대의 12%로 타 주요 선사들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제미니 협력의 파트너가 될 머스크 또한 올더북이 10.4%에 불과한 점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해운 조사기관인 알파라이더가 제공하는 얼라이언스, 즉 해운 동맹별 동서 항로에 투입하는 주간 선봉량 비교 그래프입니다. 왼쪽에 러시아 북미 항로에 투입된 선봉량을 보면 1월 총 약 54만 TU 수준으로 전월 대비 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아시아 유럽 항로에 투입된 선봉량의 경우 모든 얼라이언스들이 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홍해 사태로 인한 우회를 위해 선대를 추가 투입한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 유럽 항로에 어느 얼라이언스에도 속하지 않는 아더스 비중이 전년 대비 약 52%나 증가하였는데요. 이 중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 향, 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소선사들과 홍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운항하는 선사들의 비중도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 해운조사기관인 시인텔리전스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주요 항로별 운항 정시성 지표입니다. 정시 운항의 기준은 예정된 도착 예정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영업일 이내에 도착하느냐의 여부에 있겠습니다. 전 세계 34개 항로에서 조사된 컨테이너 선사들의 2023년 1월 평균 정시 운항률은 전월의 56.8%에서 5.2%포인트나 하락한 51.6%를 보였는데요.
이는 2달 연속 5%포인트 하락함으로써 홍해 사태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통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 정시성은 70에서 80% 선이 평균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30% 수준까지 하락, 그 이후 엔데믹과 함께 60에서 70% 수준까지 간신히 회복됐었다가 홍해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50%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글로벌 평균 지연 일수와 선사별 1월 한 달간 정시성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홍해 사태에 따른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로 운항 일수에 있어서 글로벌 평균 약 6.011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위 13개 선사들 중 그 어느 것도 전월 대비 정시성이 개선된 곳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폭이 가장 양호한 곳은 완하이로서 마이너스 0.9%, 반대로 하락폭이 가장 심했던 선사는 의외로 머스크였는데요. 마이너스 13.2%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13개 선사들 중 7개 선사들만이 정시성이 개선되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두 자릿수 개선을 보인 곳은 대만의 완하이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 수준인 70에서 80%의 정시성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머스크와 하팡로이드의 제미니는 그들이 천명하고 있는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통해 과연 90% 이상의 정시성을 선보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주요 생산 거점별 컨테이너 기기 공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은 삼성 SDS 중국 그리고 동서남아 건약에서 주요 선사들과 포더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지역의 주요 선적항들에서는 중국 선사인 코스코에 한하여 기기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서남아 지역의 경우 베트남의 호치민에서의 기기 공급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유럽 항로에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컨테이너들이 증가하여 아시아 지역 항만으로 돌아오는 선박들의 입항 일정 지연으로 인해 컨테이너 기기 제공이 힘들거나 픽업이 늦어지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만 다행히 2월 중국 춘절 연휴를 지나고서는 그 상황이 다소 완화되는 중이라는 소식도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북미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선박들의 대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6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위의 3개가 각 주요 항만에서 2월까지 대기 중인 선박들의 척수, 아래의 3개는 각 주요 항만에서의 대기 일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북미 동안의 주요 항인 뉴욕과 뉴저지 항을 보시면 북미 동안으로 가는 관문인 파나마 운하의 가뭄 상황이 최근 조금이나마 개선이 된 이유로 이곳을 통과 후에 기항하는 선박들이 점차 증가 추세이지만 항만 정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서안의 LA와 롱비치 항의 경우 중국 춘절 연휴 이전 출항한 선박들의 도착과 내륙 운송을 이용하여 북미 동안으로 가려는 물량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항 대기 선박은 26척 내외, 대기 일수는 3.7일 내외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현황입니다. 스루풋이라고도 하는데요. 항만에서의 수입, 수출, 그리고 한적 처리량까지 합산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처리 물동량 증감을 나타내는 좌측의 표를 보시면 대부분 항만의 1월 물동 처리량이 전년 동기보다는 완연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서안의 LA, 롱비치 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처리 물동량이 15% 이상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항만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물량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요 증가세에 따른 결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북미 동안에 위치한 뉴욕 및 사바나 항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율이 5% 미만인 이유는 파나마 운하 정체 상황에 따른 물량 부진 영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월 한 달간 있었던 해상시장 관련 주요 뉴스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미 동안으로 가는 관문인 파나마 운하 관련입니다. 파나마 운하청, 영어로는 파나마 카날 어소리티인데 약자로는 PCA가 아니라
ACP로 명명하는 것이 특이하죠. 네, 이 파나마 운하청의 관료는 2월 중순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4월까지는 현재의 선박 통항 제한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한 정책이라는 것은 당초 1월 중순부터는 하루에 20척의 선박수만 통항을 허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운하의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하루 24척의 선박이 현재 통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 ACP는 홍해 사태의 장기화로 많은 선박들로부터 파나마 운하 통항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는 중이긴 하지만 수위가 예년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건기가 끝나는 4월 이후 수위를 평가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운 동맹 중 하나인 오션 얼라이언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CMA CGM, 중국의 코스코, 대만의 에버그린, 홍콩 OCL 이 네 선사들이 지난 2월 27일 상하이에서 만나서 기존 2027년 만료 예정이었던 오션 얼라이언스 협력 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에 결성된 이 해운 동맹은 원래 5년 협력 후에 5년 갱신 옵션 조건이었는데요. 이번 합의는 내년 2월 출범하는 머스크와 하팡로이드의 제미니 협력에 대한 대응으로서 소속 선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결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일 덩치가 큰 하팡로이드의 이탈을 예정한 디 얼라이언스는 한층 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션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와의 재편성 등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MSC와 이스라엘 선사인 짐 간의 선박 공유 협정, VSA, Vessel Sharing Agreement라고도 하는데요. 체결 소식이 전해져서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SA, 선박 공유 협정이라는 것은 단어의 뜻 그대로 선사들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항로에 한해서만 선복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나의 계약 체결을 통해 모든 항로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선대를 투입하고 선복을 공유하는 얼라이언스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미니 협력이 출범하는 내년 2월 이전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기사는 다시 파나마 운하 관련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미국 기상청은 약 80%의 확률로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에 엘니뇨가 종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니뇨라는 것은 남아메리카 태평양 해안 등의 동태평양의 해수가 따뜻해지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발생하게 되면 파나마 운하 지역은 요즘과 같이 지독한 가뭄을 앓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엘니뇨가 종료되고 라니냐 기후로 전환될 경우에는 파나마 운하의 평균치 이상의 강우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재의 파나마 운하 정체 상황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앞서의 파나마 운하청은 건기가 끝나는 4월까지는 현재의 하루 24척 통항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5월에 실로 우기가 도래한다면 예년 수준인 하루 36척 통항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해 주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기후재해를 지내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인가 싶습니다. 이제는 해상시장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는 차례입니다. 이번 달에는 컨테이너 기기 운용 생산성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에서의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트랜짓 타임, 즉 해상 운송 시간이 심각하게 증가해서 정시성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루리에 따르면 아시아, 유럽 항로에서의 마지막 선적항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부터 북유럽의 로테르담 같은 첫 기항지까지 소요되는 운송 일수는 23년 말부터 증가하여 24년 초에는 32.4일로 30일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항해 일수가 길어지고 돌아오는 백홀 운항 후 항만으로 입항하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아시아 수출 지역에서는
선적을 위해 대기하는 일수가 늘어나서 바닷바람이나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해 기기가 훼손되거나 사용 가능한 공 컨테이너가 부족해서 부킹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기기 픽업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중국 춘절 연휴 이전 물량 러시 기간에 주로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의 항만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심해지다가 춘절 이후 점차 개선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기 부족 상황에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컨테이너 기기 조달을 위한 비용의 증가 문제입니다. 기기 부족 상황일 때는 선사가 컨테이너를 매입하거나 하주가 전문 업체로부터 컨테이너 기기를 리스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올해 1월부터는 그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춘절을 앞둔 시점에 중국의 셔코우 지역에서는 컨테이너 구입가가 한 달 전에 대비해서 약 61%나 폭등했다고 합니다. 기기 리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중국에서 유럽 또는 북미로 가는 원웨이 무브 기준, 즉 편도 기준으로 대표적인 항로인 상해발, 프랑스, 르하브향 케이스를 예로 들면 그 리스 비용이 1월에 550달러 수준까지 치솟아 전달에 130달러보다 무려 4배 가까이나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의 전가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화주가 리스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선사가 매입하는 경우에라면 간접적으로 결국에는 화주 부담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물류 MI그룹에서 야심차게 새롭게 준비해서 지난 2월 29일에 처음으로 배포하여 드렸던 2월 스페셜 리포트의 내용 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매 분기에 한 번씩 제작 및 배포해 드릴 예정이며 차기 보고서는 5월에 배포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선정한 이번 주제는 미국 재고 순환 주기와 컨테이너 물동량 영향 분석입니다. 우선 미국 재고의 순환 주기는 경기 주기와 같이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그리고 수축기 4단계로 구성되는데요. 판매는 늘어나고 재고는 줄어드는 회복기, 영어로는 Reactive Destocking, 수동적 재고 정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판매와 재고가 모두 늘어나는 확장기, 영어로는 Active Stocking, 능동적 재고 보충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는 감소하고 재고는 늘어나는 후퇴기, Reactive Stocking, 수동적 재고 보충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매와 재고 모두 감소하는 수축기, Active Destocking, 능동적 재고 정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판매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수동적 재고 정리 시기, 즉 회복기가 도래되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수입 물량, 다시 말해 컨테이너 물동량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판매 증가율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판매 추이가 재고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겠는데요. 판매 증가율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량의 증가율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겠지요.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나도 명료하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고 증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의 증가율은 미국 수입 물동의 증가율에 뒤따르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의 재고 증가율이 위아래로 증가하기 전 수입 물량의 증가율은 훨씬 큰 폭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유추해 보면 재고의 증가율은 수입 물량 증가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도매 시장에서의 재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 재고는 크게 소매, 도매, 제조 세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도매 부분에서는 아래와 같이 품목별 재고 증가율 현황을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는 2023년 11월에
도매 품목별 전년 동기 대비 재고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원자재, 의류 및 잡화, 제지 제품, 가구 및 홈퍼니싱 품목들의 재고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판매가 회복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품목들의 재고는 금방 동인하는 상황이겠지요. 앞장에 이어 미국 도매 시장에서의 도매 판매 증가율과 컨테이너 수입 물동량 증가율의 연관성을 보겠습니다. 이미 미국 도매 재고가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판매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수입 물동량 또한 잇따라 증가세를 보이겠습니다. 앞장에 도매 품목별 재고 증가율 현황에서 2023년 11월 의류 및 잡화 품목은 마이너스 23%로 최저 수준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역시나 오른쪽 표에서 보시듯이 2023년 11월 컨테이너 수입량 증가율은 급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머리입니다. 미국 재고 순환 주기와 컨테이너 물동량 역량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발행한 스페셜 리포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린다면 미국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드는 수동적 재고 관리, 즉 경기 회복기에 진입하였고 전년도 하반기부터 판매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수입 물량은 반등세를 이어나가며 여러모로 어려운 해운 시황 속에서도 수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준비한 해상시장 동향은 여기까지입니다. 작게나마 해운 시황을 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 MI그룹 임수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네, 오늘의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상 항공시장 동향은 한마디로 이제 뉴 노멀을 준비입니다. 홍해 사태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 우회와 증가된 항해 일수 및 거리를 베이스로 물류 계획을 재구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해운조사 기관들이 수급 불균형 폭의 확대를 전망하고 있어 또 다른 잠재 리스크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시장 동향은 한마디로 전자상거래의 빠른 배송입니다. 홍해 이슈는 유럽의 CNA 허브인 두바이, 델리, 방콕 같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장은 여객 수요 증대로 벨리 공급이 늘었으나 화물 수요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운임은 안정세입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을 경쟁력으로 하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영향으로 운임보다는 스페이스 확보가 더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의 결과는 미국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안녕하세요. 물류데이터 혁신그룹의 홍성철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님, 물류사업부에서 삼성 SDS 전망 지표를 발표해주고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이 전망치는 어떻게 추출되는지,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많이들 궁금해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그리고 이번 웨비나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삼성 SDS의 전망 지표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이해관계자분들의 물류계획, 경영계획에도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정확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전망의 정확도를 보는 것보다 전망의 추세에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1% 오차 범위냐, 10% 오차 범위냐 보다는 상승과 하락을 잘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망치를 받을 때 정확도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추세를 읽으면서 물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홍프로님 모두가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망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우선 삼성 SDS의 전망 지표는 2021년 10월에 해상, 항공 운임 시황 예측 모델이 각각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시스템 내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이 시스템 전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론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시스템의 동적 행동을 모델링하고 분석하여 시장에 반복되는 형태, 즉 피드백 루프와 특정 시점에 발생한 변화가 발생 시점 이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지연의 개념도 포함됩니다. 피드백 루프는 공급 증가에 따른 운임 하락, 또 이에 따른 공급 감소와 운임 상승 같은 패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시간 지연 개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지난 11월에 천이던 지표가 작년 12월에 발생된 홍해 리스크로 사천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의 여파가 약 3개월간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1월에는 3천, 2월에는 2천, 3월에는 1,000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홍해 사태로 인해 운임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그 여파가 몇 달 지속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미래의 운임 변화는 과거 운임의 계절성과 함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치도록 모델링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홍해와 같은 사건, 사고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해상의 경우 운임은 SCFI, 수요는 컨테이너 물동량, 그리고 공급은 컨테이너 선박의 선적 능력을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운임은 수요와 공급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고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 인자들로는 먼스리 레포트에서도 다루고 있는 구매 PMI나 GDP, 선박 인도량, 폐선량, 유유량, 정시성, 결항 등이 있습니다. 항공도 운임, 수요, 공급이 각각 따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정보들이 하위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혹시 더 추가될 만한 인자들도 있나요? 네, 해상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이슈가 됐었던 운하통과 물동량과 그 다음에 평균 지연 도착 일수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은 여객 및 화물의 로드 팩터와 같은 지표들이 후보에 있습니다. 수치와 추세 둘 다 잘 예측하고자 끊임없이 연구 개발 중입니다. 프로님, 혹시 항공 유류도 전망을 하실까요? 젯 퓨얼의 추세에 따라 국내 항공 운임 할증도 예측이 되면 특히 장기 계약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네, 운임에는 유리할증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발 초기에 이미 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그 영향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 에너지청에서 제공하는 제트 유가의 실적 및 전망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프로님, 요즘은 이제 데이터로 의사 결정을 하는 시대잖아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조합하여 물류 전망을 내놓는다는 것이 삼성 SDS 물류 사업부의 가치로 느껴집니다. 네, 물류 데이터 혁신 그룹은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하여 사업분의 밸류 에디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특히 운임 시황의 경우 단순 운임 전망치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 관점에서의 중장기 추세와 의견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로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삼성 SDS 전망에 담긴 프로님의 노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